오늘 이제 두 번째 원리 한자입니다. 원리 한자. 원리 한자는 궁자입니다. 집궁자인데 큰 집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큰 집궁, 그 다음에 가운데가 뚫린 문궐, 이렇게 이해하기 편합니다. 궁궐할 때. 골자는 문문자 할 때 따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궁자만 하겠습니다. 이 궁자는 원래 그 갑골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집이 여러 개가 있는 집. 그래서 보통 그 신석시대 집들을 보면 거의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문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 또 이렇게 두 개의 집이 겹쳐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되게 그 신전과 같은 역할을 주로 해요. 이런 역할들이. 그래서 집으로 말하면 앞쪽에 집이 있고 여기 서 있고 이렇게 실집 보면 여기 기둥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고. 그래서 이런 집들, 이것을 우리가 큰 집궁이라고 부릅니다. 큰 집궁. 자, 그런데 발음에서 궁은 왜 나오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궁이란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궁이란 발음은 나와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요 궁은 이렇게 된 글자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여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여자형 건물. 그럼 여자형 건물은 도대체 뭐냐? 주로 제단, 신전을 하는 글자입니다. 고대 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궁자가 여자형 궁자하고 회자형 궁자가 있는 회자형 집이 있는데요. 이 회자는 실제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둥이 바깥에 있고 작은 기둥이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안에 작은 집이 또 있는 거예요. 큰 집 안에 작은 집이. 이런 집은 뭐냐? 바로 빈전입니다. 빈전 건물. 일본에서는 약 48개 정도가 나타나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하나, 공주 정지산에 있는 건물 하나만 회자형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빈전이에요. 아마 일본에서는 그 건물 자체를 독립된 건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독립된 건물. 그래서 남아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마 나무 같은 걸로 해서 임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전을 만들었다가 이제 시신이 묘로 가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령왕릉만 빈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주 정지산 유적입니다. 회자형 건물이고, 여자형 건물은 우리나라에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그래서 여 뒤에 이렇게 무덤이 있죠. 이렇게 계단이 무덤이. 그렇게 하면 이 앞쪽에 바로 여기가 묘당이겠죠. 여기가 능묘고. 바로 이것을 우리는 여자형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또는 일본에 가면 신전이 뒤에 신전이 있고 앞쪽에 절을 하는 배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조를 여자형. 그러니까 여자형은 주로 신전과 관련된 건물인데 도대체 신전과 무슨 건물을 하느냐죠. 그러면 여기에 이 글자가 만들어진 파생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 궁이란 말은 쉽게 쓰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서만 쓰냐? 여성한테만 써요. 아이를 잉태하는 집을 그래서 자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잘 맞으면 궁합이라고 해요. 궁합. 그리고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면 합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다 결혼과 관련된 것처럼 금방 할 수가 있어요. 혼인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고대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들어질 때 아마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되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으니까 신석기 시대 때 여성 중심의 사회에 그 유습이 글자로 남은 것. 큰 집입니다. 특별한 궁.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정치 권력으로 넘어오면서 신전의 기능이 이제 궁궐의 기능으로, 청동기에서 특권 권력으로. 그죠? 그러면 그때는 신전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신전 역할 뒤로 가서 바로 친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냥 전체적으로는 그냥 궁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궁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 중에 여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불렀죠. 여상. 이렇게 불렀구나.
여상. 이 사람은 강족의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서 태공이라는 호로 불렸죠. 강족에 가서. 그래서 강태공이죠. 강태공 성이 강씨가 아니고 강족에게 장가를 든 그 강족, 그러니까 그 여왕이죠. 추장한테 시집을 가서 태공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선생님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의 여선생님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없어요. 왜냐면 조선시대나 고려 때는 여성들이 일체 권력을 가졌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의 남편을 부르는 일은 없어. 한자로 보면 금방 알아요. 얼마나 남성 중심의 사회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태공이라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의 권력이 좀 남아있을 때 강태공이라고 불렀고, 강태공의 원래 이름은 여상이에요. 여상. 여씨 집안에서 상은 뭐냐면 신전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신전의 일. 이 상자가 신전이라는 뜻이에요. 신전. 그래서 우리가 상자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 왕들의 행적이나 기록한 것을 상이라고 불렀어요. 상. 그 하는 사람은 상. 그래서 그 사람이 쓰면 상서. 상서. 거기다 나중에 경전을 붙여서 서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서경. 상서입니다. 그래서 상서라는 것은 궁에서 왕의 일이나 행동 같은 걸 기록하는 사제.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갈라지면서 병부를 담당하면 병부 상서, 공부를 담당하면 공부 상서, 이부 상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여상이라는 강태공의 이름을 봐서도 금방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천문을 보고 뭐 이런 걸 거예요. 기후를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주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우는 데 일등 공신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자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 이 사람이 막 혼인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했을 거예요. 관상이라든지 천문을 보는 일들을 역할을 담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짝이란 뜻으로 남아있어요. 짝. 반려자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반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께 하다는 그냥 일반 명사로 쓰이지만 초창기 반자는 되게 높은 글자였어요. 뭐냐면 어떤 잔치나 행사를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인하면 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잔치를 할 때 아무나 초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여기 한 분 초대 받으셨어요? 아니 그럴 위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니까요. 예. 원래는 잔치를 하게 되면 남자 쪽이나 여자 쪽에서 소 한 마리를 내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네 그 소를 반으로 쫙 잘라.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남자 측, 이쪽은 여자 쪽 온 사람하고 같이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한번 하면 소고기 바베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를 반으로 잘랐다는 뜻이 이게 반이라는 게 원래 소를 반으로 잘랐다. 네? 그래서 이 반에다가 더불어서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이라는 게. 네. 그래서 반녀라는 것은 뭐냐면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이 사람의 짝이라는 것을 서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홀레 오면 그 축하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게 반이에요. 그래서 증인들 반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 증인들로 두 분은 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려에서 이미 짝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홀레와 갈래를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이라는 문제. 근데 문제는 이 여라는 발음이 왜 궁이라는 발음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릅니다. 한자는 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런 비슷한 요습을 가졌는데 발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에서 하나로 합치니까 하나의 발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의 발음이. 그러니까 이 궁이라는 발음 비슷한 것 중에 홀레와 관련된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못 찾았는데. 해자형이 그 백제 무열왕 그 벽돌 빨간 물건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거? 해자형에서. 요 해자형 건물이요? 네, 아까. 그건 정지산에 가면 있어요. 현재 건물은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2담로 그 실시한 무열왕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령 왕릉 때 그 유일한 그 해자형 건물이 하나 남았어요. 정지산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강태공한테 여족한테 시집을 강족. 가갖고, 강족한테, 네. 강족한테 시집을 가갖고서 시집을 장가. 가면서 장가를 든 거죠? 장가를 간 거야, 아이들 예. 같은 경우는. 장가를 가갖고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강태공이다, 이제 강씨가 아니요, 강태공이. 태공 자체가 장가간 사람이. 그래서 저기 그분에 대한 존칭이 강태공이라고요. 강족의 태공이라는 뜻이야, 태공. 나중에 주무왕이 그를 모셔와가지고 상석에 앉았다 해서 망자를 붙여줘요. 태공망이라고. 우러러 갔다. 태공망. 자, 이렇게 해서 자, 원리 한자, 일단 큰 집 궁자, 우리 궁궐할 때 그 궁자가 그렇다. 그러면 이 궁궐에서 궁에 가장 근접한 건 뭐냐? 근정전과 강령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통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혼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뒷방을 싹 하면 거기는 신의 영역으로 거기서 이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새로운 부족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교태전 아니고 교태전? 아, 강령전이거든요. 교태전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강령전의 후속 건물로. 어떻게 보면요, 강령이란 뜻은 지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태는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태는 당연히 뒤에 있는 거고, 강령은 반드시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가. 강령 수복이란 말이에요. 천명을 받아서 강령 수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세를 말하는 거고, 교태는 그 주역의 유지 파괴 중에 제일 좋은 거. 지천태라고 하는. 자, 그러면 자, 이제 원리학자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고요.